네, 안녕하세요. 오늘 금요일에 과학터치 강연을 맡게 된 세종대학교 항공우주공학 전공 이균호 교수라고 합니다. 오늘 날씨도 많이 더운데 이렇게 강연에 참여를 해줘서 고맙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하고자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항공우주 연구개발에 대한 사례를 대표적인 것들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한두 달 사이에 우리나라 항공우주 연구개발 역사 속에서 괄목하는 만한 성과들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국내 최초로 우리나라 기술로 우리나라 땅에서 3단형 액체 로켓 엔진을 사용한 우주발사체인 누리호를 성공적으로 발사한 것이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국내 주도 기술로 한국 차세대 한국형 정투기인 KF-21 보라매의 첫 시험 비행이 무사히 성공적으로 완수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괄목하는 만한 성과들이 언론 등을 통해서 이제 많이 소개가 됨으로써 주변에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신 것이 상당히 고무적이고 또 한편으로는 반가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점에 맞춰서 과거에 우리나라에서 진행되었던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진행될 우리나라의 항공우주 연구 개발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들을 소개함으로써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또 관심을 가지도록 하고자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드릴 대한민국 항공우주의 대표적인 사례들은 국가나 정보기관에서 투자해서 주도하고 있는 사례 중에서 대표적인 것들을 선별해서 소개를 드리는 것이며 그 외에 대학이나 민간 기업체에서도 다양한 항공우주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는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략하게 된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좀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이제 항공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스마트 무인기 개발이라는 것인데요. 스마트 무인기의 개발 목표는 차세대 첨단 기술을 적용한 수직 이착륙 및 인공지능 자율 판단 비행이 가능한 무인 항공기를 개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 밑에 사진에서 보듯이 프로펠러 날개를 위로 향하게 함으로써 좁은 지형에서도 수직으로 마치 헬리콥터처럼 수직으로 이착륙이 가능한 비행 상태로 한다든지 또한 이제 이륙을 한 후에는 일반 항공기처럼 속도를 내기 위해서 프로펠러 날개를 수평으로 회전시켜서 프로펠러를 작동시켜 그거에 대한 반작용으로 이제 가속력을 얻어서 비행하게 되는 그러한 일반적인 항공 모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헬기와 일반 항공기의 장점을 융합한 복합적인 항공기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 기간은 2002년 7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약 1,400억 원의 개발비가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최종 연구 개발 결과로는 길이 약 0.5m, 총 중량 1,000kg, 그다음 최고 속도 시속 500km, 채공 시간 5시간 정도의 무인 비행기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스마트 무인기의 그 비행에 대한 소개와 그 다음에 활용도에 대해서 간단히 동영상을 보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동영상에서 보았듯이 수직으로 이착륙이 가능한 스마트 무인기를 통해서 교통이나 산불 또는 화재 감지, 그 다음에 해양 정찰 등 사람이 하기 어려운 일들을 수행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게 됩니다. 네, 두 번째로는 한국형 다목적 헬기 개발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그 헬기 사업에서
그 기술 수준이 높지 않아서 자체적인 헬기를 보유하지 못했는데요. 한국형 다목적 헬기 개발 사업을 통해서 주요 부품을 국산화 개발을 하고 이를 통해서 핵심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 결과 자주 국방에 기여하고 헬기 산업을 세계적 경쟁력을 갖는 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것이 최종 목표가 되겠고, 그래서 2015년까지 세계 10위권 내에 헬리콥터 기술 선진국으로 진입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연구개발 기간은 2006년부터 2018년까지가 되겠고, 연구개발비는 약 7,105억 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2013년에 육군 기동 헬기인 수리온이 이제 전력화로 배치가 되면서 실전에 투입이 되었고, 이 수리온의 기체를 활용해서 경찰령, 해양경찰령, 해군, 해병대형, 의무후송용, 해상작전형 등 여러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목적 헬기를 개발하거나 현재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한국형 소형 무장 헬기 개발이 되겠습니다. 목표로는 육군의 노후 공격 헬기 대체를 목적으로 현대 전장에 적합한 첨단 무장 헬기를 개발하고, 그 다음에 이를 위해서 최신 항전 장비와 무장 통제 장비를 탑재하는 것이 되겠고, 조정 편의성과 생존성을 강화시켜서 그 통합작전에 최적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연구개발 기간은 2013년부터 2022년이 되었고, 약 6,500억 원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 12월에 전투 적합 판정을 받았고, 올해 12월까지 개발을 완료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주요 소형 무장 헬기의 사양은 다음과 같고, 형상은 여기 있는 그림과 같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한국형 전투기 개발이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공군의 노후 전투기 대체를 통한 전력 유지 및 미래 전장에 적합한 전투기를 개발하는 것이 되겠고요. 생존성, 연합, 합동작전, 공중 우세 확보 및 지상 정비 타결이 가능한 다목적 전투기를 국내 기술로 개발하는 것이 주요 목표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 기간은 2015년에서 2026년까지고 연구개발비는 8조 1천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작년 4월에 CJ1호기가 출고되었고, 얼마 전에 이제 CJ1호기 첫 비행 시험을 성공적으로 완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 KF-21 보라매라고 명령이 되었고, 형상은 여기 있고 주요 형상도 다음과 같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난 7월 19일 날 있었던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의 처음 시험 비행 동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록 30분이라는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은 국내 최초로 만든 차세대 다목적 전투기가 성공적으로 비행 시험을 완수하였고, 그 결과 이 시험 비행 이후에 영국의 판버러 에어쇼에서 이 동영상을 소개를 했는데, 많은 나라에서 관심을 갖고 이제 같은 공동 개발이나 구매 의사를 타진하기도 하였습니다. 예, 다섯 번째는 도심형 항공 모빌리티 개발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어느 곳을 이동할 때는 차량과 같은 지상 또 그 이동 수단을 이용해서 이동을 하게 되겠는데요. 근데 이제 이게 그 사람이 많아지고 차량이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는 그 교통 혼잡이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는 정체가 점점 빈번하게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심과 고속도로 등 지상교통망이 심각하게 정체 포화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러한 지상교통망을 신규 확충하고 싶은데 또 도로를 건설하고 또 여러 가지 부대 설비를 맞춰야 되니까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게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이동수단으로서 개인용 공중교통수단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이제 점진적으로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개인용 공중교통수단이라는 거는 그 적은 인원에 대한 그 소형 항공기를 얘기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심 항공 모빌리티, 얼번 에어 모빌리티 또는 줄여서 UAM이라고 하게 되겠는데요. 요거는 지상과 항공을 연결하는 3차원 도심 항공 교통 체계로서
도시 상공에서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할 수 있는 차세대 교통체계를 의미하게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그림이 사례가 여기 나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제 포트라는 부분이 있게 되어 있고, 포트가 이제 우리가 흔히 이해하는 공항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소형 항공기가 항상 대기하고 있어가지고 사람이 이 포트를 통해 가지고 소형 항공기에 이제 탑승을 하게 되면은 소형 항공기가 이제 승객이 원하는 포트로 이동하게 되면서 화물이나 사람을 이제 운반해주는 체계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이 이 포트로 가기 위해서는 기존의 지상에 있는 교통 설비를 이용하게 되는데, 이때 무인 자율 주행이 가능한 버스 등을 이용해 가지고 승객을 원하는 포트로 이동시켜 주게 되겠습니다. 이거는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하기에는 분야가 너무 다양하고 광범위해서, 여기 보다시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통신사, 그 다음에 항공 관련된 업체나 기관, 그 다음에 개인용 항공기를 개발하기 위한 기체 제작 전담 기업, 그 다음에 인프라 관련된 기관들, 그래서 여러 분야의 기관들이 서로 연합해서 연합체를 이뤄가지고 현재 점차적으로 각 분야를 개발하고 있게 되겠습니다. 여기 컨소시엄의 구성을 보게 되면 통신사로는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이동통신 업체들이 참여하게 되겠고요. 기체 제작 같은 경우는 뭐 자동차 회사나 기존의 국방 분야의 업체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도심형 항공 모빌리티에 대한 우리가 개념을 동영상을 통해서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영상에서 보았듯이 승객들이 이제 자율 유동이 가능한 버스를 타고 이제 허브나 포트로 이동을 하게 돼 있고, 거기서 이제 원하는 소형 항공기를 탑승해서 이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우주 발사체 분야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현재까지 국내에서 개발된 발사체의 대표적인 사양들을 이제 비교하여 제시를 하였습니다. KSR-1, KSR-2, KSR-3,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나로호, 그 다음에 6월 중순에 발사된 누리호로 우리가 압축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여기서 KSR이라는 건 코리안 사운딩 로켓이라고 해서 과학기술을 검증하기 위해서 만든 시험 발사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KSR-1, KSR-2는 90년대 초반에 이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개발해서 발사한 것으로서 추진제는 고체 추진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KSR-1은 1단형, KSR-2는 2단형으로 제작을 했고요. 하지만 고체 추진제의 경우는 이제 제작이 간편하고, 그 다음에 이제 관리가 쉽고 시스템이 단단하다는 장점이 있지만은, 우리가 원하는 우주 궤도로 인공위성을 올리기 위해서는 액체 추진 로켓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액체 추진 로켓 기술을 국내 최초로 연구 개발하여 시험 비행을 한 것이 KSR-3가 되겠고, 2000년대 초반에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개발해서 고도 약 50km까지 하게 돼서 성공한 사례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실제 인공위성을 우주 공간에 투입할 수 있는 우주 발사체를 개발을 하게 되었고, 한국항공연구원 주도로 해서 러시아와 합작으로 해서
나로라는 거를 개발하게 되겠습니다. 나로는 이따 설명드리겠지만은 2단은 위성이 있는 2단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개발을 주도하고 이제 액체 로켓이 있는 1단은 러시아의 것을 그대로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달에 발사된 누리호가 있죠. 누리호는 정식 명칭은 한국형 발사체 2호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내 최초로 국내 기술로 3단형 액체 로켓 추진 시스템을 사용하는 우주 발사체가 되겠습니다. 우선 나로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나로는 2002년부터 2013년까지 개발을 하게 되었고, 목표는 100kg의 인공위성을 약 100km의 지구 저궤도에 진입할 수 있는 발사체를 개발하고 발사 운영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때 탑재했던 위성이 과학기술 위성 2호가 되겠고, 쌍둥이로 2개가 개발이 되었습니다. 발사장은 이제 전남 고흥에 있는 나로 우주센터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 나로의 형상이 있게 되어 있고, 요 위에 이제 그 인공위성과 인공위성을 최종 우주 궤도로 투입할 수 있는 고체 추진 로켓이 2단에 있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1단에는 액체 로켓 추진 시스템이 되겠고, 연료 탱크와 산화제 탱크가 조립이 되겠고, 요거는 러시아에서 수입을 해 왔습니다. 과학기술 이성에 대한 형상과 대표적인 사양을 나타내게 되겠고요. 그래서 나로의 주요 제어는 1단은 러시아에서 개발한 액체 엔진과 그다음에 2단은 국내에서 개발한 고체 엔진으로 구성되는 2단형 발사체가 되겠습니다. 총 중량은 140톤 규모가 되어 있고, 추진제 중량은 약 130톤, 그다음에 총 길이 33m, 직경 약 3m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나로가 3번 발사 중에서 2번은 실패하고 마지막 3번째 발사 성공했는데, 3번째 발사 성공한 동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로 대지를 네, 박차고 그 누리호와 마찬가지로 전남 고흥에 있는 나로 발사 센터에서 발사가 되었습니다. 2014년 1월에 이제 3번째 발사를 하게 된 거고요. 보다시피 이제 그 화염이 안정적으로 발생되면서 상공으로 당초 목표했던 고도로 진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1차 발사에서는 이제 페어링이 위성을 덮고 있는 덮개인 페어링이 이제 둘 중에서 하나만 분리가 안 됨으로 인해 가지고 위성을 이제 우주 궤도로 못 올렸고, 2번째 발사에서는 1단형 러시아에서 가져온 액체 로켓 엔진이 실패하게 되면서 이제 그 최종적으로 임무는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나로는 이제 비록 완전히 우리나라 기술로 개발한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점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전체 발사체에 대한 시스템에 대한 기술 확보가 되겠고요. 이를 통해서 전체 발사체에 대한 설계, 종합, 발사에 관련된 기술을 확보하게 되겠습니다. 이것들을 우리나라 기술로만 처음 하게 되면은 많은 시행착오와 시간이 소요되는데, 이제 러시아라는 우주 선진국과 공동으로 수행함으로써 우주 선진국의 운영 체계와 경험을 체득할 수 있었던 좋은 경험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발사체 2단 발사체의 엔진에 대한과 그 다음에 분리 장치, 그 다음에 보호 덮개 등에 대한 관련된 기술을 확보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째로는 이제 발사에 성공함으로 인해 가지고 발사장에 대한 전체 설비에 대한 기술을 확보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설비뿐만 아니라 이거를 제작하고 구축하고 운영하는 것까지 이제 국내 기술로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지난달에 발사된 누리호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면은 2016년부터 2022년까지 발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다시피 1단, 2단, 3단으로 구성이 되고 모두 다 액체 추진 로켓을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단은 75톤급 엔진을 4개 묶어서 약 300톤급의 추력을 발생하게 되어 있고, 2단은 75톤급의 추진력, 3단은 70톤급의 추진력을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탑재 중량은 1500kg, 투입 궤도는 600에서 800km, 그 다음에 총 중량은 200톤, 그 다음에 총 길이는 47m, 최대 직경 3.5m로 해서 결국 목표는 약 1.5톤의 위성을 700km의 고도로 이제 투입하는 것이 최종 목적이 되겠습니다.
여기 누리호에 대한 분리 형상을 간단히 소개를 했고 1단, 2단, 3단으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가 다 액체 추진을 사용하는 로켓 엔진이 되어 있고 마지막에 이제 위성이 있고 위성을 보호하는 덮개가 있게 되겠습니다. 누리호와 나로를 비교한 그림을 잠시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오른쪽이 나로가 되겠고 왼쪽이 누리호가 되겠습니다. 비교를 해봐도 누리호가 크기나 중량, 추진력 측면에서 상당히 비약적인 발전을 한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누리호도 이제 2번을 발사했고 작년에 2차 발사에서는 아쉽게도 실패를 하였습니다. 그 실패한 원인은 요 3단의 액체 추진 로켓 시스템의 그 부품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발사체가 이륙하는 동안에 부력을 이기지 못하고 이탈이 되면서 이제 손상이 되면서 이제 연료를 원하는 만큼 공급하지 못했기 때문에 조기 종료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두 번째 발사에서는 그것들을 설계를 보완을 했고요. 문제점을 해결하고 그 다음에 1차 발사 때는 이렇게 처음으로 우주 발사체를 개발해서 쏘다 보니까는 고가의 이성을 실어서 발사하는데 상당히 위험이 큽니다. 그래서 이제 위성 대신에 1.5톤의 그 알루미늄으로 구성된 위성 모사체를 이제 1차 발사 때 싣고 갔는데 2차 발사 때는 이 질량 모사체 외에도 실제 인공위성을 탑재를 하였습니다. 이 실제 인공위성은 약 150kg이 됐고 160kg이 됐고 그 외에도 각 대학에서 개발한 초소형 위성 4개를 동시에 싣고 가므로써 약 200kg의 위성이 누리호의 2차 발사에서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지난달에 있었던 누리호의 비행 동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 카메라들은 다 누리호 외부와 내부에 장착되어 있는 카메라가 비행하면서 찍은 동영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단 외부 같은 경우는 이제 화염 때문에 보이지는 않는데 2단 외부에서 보게 되면 화염에서 멀어져 있으니까 보입니다. 그래서 이륙을 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단과 1단이 액체 로켓 추진 시스템에 액체로 추진제를 다 소모했기 때문에 불필요한 무게를 주기 위해서 1단은 분리해서 지구 대기권으로 이제 버려지게 되면서 태워서 없애는 것이고요. 이제 2단이 작동을 해서 그 원하는 궤도로 이제 위성을 싣고 가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고도가 높아지게 되면은 이제 위성을 보호하고 있는 페어링, 즉 덮개를 이제 제거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주 발사체의 무게를 줄이게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주 공간에서는 공기가 거의 희박하기 때문에 이제 그 공기와의 마찰로 인한 위성을 파손이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불필요한 부품은 제거하고요. 그 다음에 2단도 이제 연소가 작동이 다 멈추게 되면은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2단도 분리해서 이제 지구로 이제 버려지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3단 엔진을 사용해서 위성을 원하는 궤도인 700km로 투입하게 되겠습니다. 이제 싣고 갔던 위성 질량 모사체와 위성을 이제 분리해야 되겠는데요. 네, 처음에는 위성을 안정적으로 분리를 해서 이제 원하는 궤도로 투입한 거를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붙어 있던 위성 모사체 약 1.3톤이 되겠습니다. 요거를 이제 700km의 고도에 투입함으로 해서 이제 누리호의 마지막 임무를 달성하고 그 다음에 누리호 발사체의 성능을 이제 성공적으로 검증하는 마지막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성능 검증 위성에 실려 있던 대학교에서 만든 초소형 위성 4개도 모두 배출이 완료가 돼서 성공적으로 누리호의 비행 성능과 임무는 성공적으로 검증했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현재 4개의 초소형 위성 중에서 안타깝게도 1개 정도만 지상과 교신이 성공적으로 되고 있고 나머지 3개는 좀 교신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 성능 검증 위성에서
이제 한 대학교에서 만든 초소형 위성이 분리돼서 우주 공간으로 투입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네, 다음에는 나로 우주센터에 대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나로 우주센터는 우리나라의 지도를 보게 되면은 남쪽에 마지막에 있는 전라남도 고흥의 끝에 있는 외나로도 섬의 끝단에 위치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발사대나 그 다음에 레이더 추적동, 그 다음에 추적소, 조립 시험 시설, 발사체 통제동 등 여러 가지 발사에 필요한 장비들이 설치되어 있고 발사할 때 실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나로 우주센터는 10년 전 나로 발사할 때 이제 완성이 되었지만은 누리호의 발사를 위해서 그동안 성능 검증과 또 새로운 설비들을 구축하고 확장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속 카메라 성능을 개선한다든지 또는 원격자로 수신 장비를 이제 구축하고 성능을 개선한다든지 과학 추적 장비, 발사 통제 시스템 등 다양한 설비들을 또 구축하고 성능 개선함으로써 누리호를 성공적으로 발사하는데 도움을 주었고요. 그 다음에 나로는 이제 1단 로켓 엔진을 러시아에서 가져다 썼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실험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누리호 같은 경우는 세계 3단형 로켓 엔진 시스템을 전체 국내 기술로 개발하다 보니까는 이 개발된 로켓 엔진 시스템을 시험하기 위해서 별도로 액체 추진 기관을 시험할 수 있는 설비들을 이 나로 우주센터의 구축을 우리나라 기술로 자체적으로 구축하였고, 이를 통해서 나로에 사용된 액체 로켓 추진 시스템의 성능을 무사히 확인하고 검증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액체 추진 외에도 고체 추진을 사용하는 시험 발사체를 개발해서 발사에 성공했는데요. 보다시피 고체 추진 같은 경우는 아까도 설명했다시피 제작도 간편하고 시스템 구성도 간단하고 비용도 작지만은 원하는 궤도로 우리가 위성을 쏘아 올리기 위해서는 성능이 약간 부족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액체 추진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보통 고체 추진은 미사일과 같은 국방 분야에 많이 사용하게 되어 있고, 액체 추진 같은 경우는 이제 로켓에 주로 사용하게 되어 있고, 또 액체 로켓 추진제를 사용하는 우주 발사체 성능을 보완하기 위해서 고체 추진도 같이 혼용해서 사용하기도 하게 되겠습니다. 네, 이 장면은 지난 올 초에 3월인가에 이제 국내 기술로 만든 고체 추진 시험 발사체를 해상에서 발사한 동영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 발사체다 보니까는 위성이나 이런 것들을 실은 건 아니고요. 아까처럼 질량 모사체만 싣고 우주 공간에 투입한 것을 함으로써 이제 최종 성능을 검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우주궤도에 이제 싣고 간 질량 모사체를 투입하는 과정을 보게 되겠습니다. 네, 이건 역시 안정적으로 질량 모사체를 투입했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고체 추진 시험 발사체의 성능을 검증했다라고 확인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 인공위성 분야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과연 우리 머리 위에 우주 공간에는 인공위성이 얼마나 많이 존재할까요? 네,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면은 여러 가지 답변이 있습니다. 10만 개, 10,000개, 100개, 수백 개도 있고 수천 개도 있는데, 공식적으로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확인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기 그림에서 보듯이 지구 주변을 감싸고 있는 위성들, 저궤도 위성이라고 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구 표면으로부터 36,000km 떨어져 있는 정지 궤도에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수많은 위성들이 있게 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약 5,000개 이상이 1959년 이후로 발사되었고, 그 중에 한 3,000개 정도는 작동을 하는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겠고요. 최근에는 한 번 발사할 때 수십 개, 수백 개를 또 초소형 위성을 동시에 발사를 하다 보니까는 그 위성의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럼 인공위성의 역할에 대해서 간단히 동영상을 보면서 소개해야겠습니다. 네, 요거는 제가 예전에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재직하고 있을 때 개발에 참여했던 아리랑 3A2O 영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발사체에서 분리된 인공위성이 자세를 바꿔서 지구를 향하게 되어 있고, 이제 인공위성에 탑재된 카메라를 이용해서 원하는 목표 지점을 다양한 방식으로 촬영을 함으로써 인공위성이 임무를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보다시피 이제 여러 지역을 인공위성이 자세를 틀어서 이제 그 촬영도 하게 되겠고, 또는 한 지역을 인공위성이 지나가면서 자세를 바꿔가면서 촬영을 집중적으로 할 수도 있게 되겠습니다. 또는 위성이 자세를 바꿔가면서 좀 다양한 지역들을 스캔하는 방식으로 이제 그 촬영도 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저궤도 위성 같은 경우는 보통 500에서 800km 사이에 궤도에 존재하게 되어 있고, 보통 하루에 14바퀴 정도씩 지구 주변을 선회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인공위성이 그동안 취득한 영상 데이터는 이제 한반도나 기타 지역에 있는 지상국을 통과할 때 이제 무선 통신망을 이용해서 자기가 촬영한 영상들을 지구 지상국으로 내려다 보내주고, 지상국에서는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원하는 용도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1992년에 우리별 1호라는 거를 우리나라 연구진들이 영국에 가서 처음으로 위성의 기술을 배운 이래로 다음 달 달궤도 시험선이 발사될 건데, 대략 24개 정도의 위성이 우리나라 이름으로 개발이나 제작이 되었고요. 그 중에서 우리나라가 직접 개발을 주도한 거는 여기 분홍색으로 표시한 것들이 되어 있고, 대략 17개가 되겠습니다. 이때 과학기술 위성 2호는 2개가 동시 개발되었지만은 나로우가 1차, 2차에서 발사에 실패함에 따라 우주공간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안타깝게 임무에 투입되지 못한 비운의 위성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현재 이렇게 다양한 위성들이 현재 개발이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위성은 지속적으로 개발돼서 발사가 될 예정이 되겠습니다. 국내에서 정부기관 주도로 공공소유용으로 만드는 위성은 크게 대학의 과학 임무나 또는 과학기술을, 위성기술을 검증하기 위해서 만든 차세대 소형위성, 그 다음에 저궤도에서 지구를 관측하고 있는 아리랑 위성, 그 다음에 정지궤도에서 한반도의 기상 상황과 환경 오염 상태를 알려주는 천리안 위성 3개로 보통 구분이 되겠습니다. 차세대 소형위성은 대전에 있는 카이트 인공위성 연구소에서 92년 처음에 우리별 1호를 발사했던 기술을 확보함으로써 현재까지 개발을 진행하고 있고, 그래서 차세대 소형위성이라는 것을 개발을 하고 있게 되겠습니다. 차세대 소형위성은 크게 1호와 2호가 있는데요. 1호는 2018년에 발사했고, 2호는 내년 3월에 누리호를 통해서 발사가 될 예정이 되겠습니다. 차세대 소형위성의 목적은 주로 이제 과학 임무나 또는 우주 관련된 기술을, 그동안 연구했던 기술들을 이용해서 이제 우주용 부품들을 개발했는데, 이것들을 우주 공간에서 실제적으로 작동이 제대로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검증용으로 사용하는 검증을 하기 위해서 이제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리랑 위성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지구를 선회하면서 이제 지구를 관측하게 되겠는데요. 그래서 크게 아리랑 2호, 3호, 5호, 3A2O가 지금 현재 우주공간에서 이제 임무를 수행하고 있게 되겠습니다. 아리랑 2호, 3호, 3A2O는 이제 우리가 흔히 쓰는 스마트폰에 있는 그 광학용 카메라가 되어 있고, 영상 촬영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리랑 2호 같은 경우는 그 해상도가 약 1m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리랑 3호는 70cm, 아리랑 3A2O는 50cm가 되겠습니다. 이때 해상도라는 거는 어떤 의미냐면은 가로 세로 크기가 1m 이상 되는 거는 하나의 그 픽셀로 봐가지고 전자광학 사진을 구성할 때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한계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리랑 2호는 가로 세로 1m 이상이 되는 거는 하나의 픽셀로 인식하기 때문에 사진으로 이제 구현할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이 해상도가 숫자가 작으면 작을수록 점점 고해상도의 영상을 얻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아리랑 5호 같은 경우는 이제 레이더 위성이 되겠고요. 레이더 위성 같은 경우는 장점이
그 밤이나 또는 구름이 끼더라도 지구를 관측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이 광학 카메라 같은 경우는 구름이 꼈거나 밤에는 관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두 가지 서로 다른 방식의 카메라를 이용함으로 인해 가지고 24시간 전천으로 지구를 관측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리랑 위성이 찍은 광학 위성 카메라, 광학 영상에 대해서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아리랑 1호, 아리랑 2호가 되겠는데요. 아리랑 1호는 해상도 6m의 흑백 영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m 이상이 되는 것만 하나의 그 픽셀로 인식해서 그 영상을 구현하다 보니까는 얼핏 봐도 이제 뚜렷한 형상을 얻기는 어려웠고요. 하지만 아리랑 2호에서 이제 그 칼라 영상을 해상도 1m짜리로 좀 개선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서울에 있는 잠실 운동장과 그 주변에 주차되어 있는 차의 크기나 형상까지도 파악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아리랑 3회호는 해상도가 55cm로서 보게 되면은 여기 그 서울에 있는 잠실 주 경기장의 글씨까지도 여기 우리가 인식할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아리랑 2호에 비해서도 좀 더 그 선명한 영상을 얻을 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광학 카메라 외에도 적외선 카메라를 사용하게 되면은 온도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복사 신호를 이용함으로 인해 가지고 온도에 따른 물체를 인식할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요 그림은 백두산 천지가 되겠습니다. 그 천지가 물이기 때문에 수온이 낮다 보니까는 다른 데 주변에 비해서 상당히 짙은 어두운 색을 볼 수가 있게 되고요. 이쪽 오른쪽에 있는 건 서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붉은색일수록 온도가 높은 거를 알 수가 있게 되고 여기 서울 한복판의 온도가 낮은 부분은 이제 남산으로서 산이 있기 때문에 온도가 상당히 낮은 거를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영상은 광학 카메라와 레이더 영상을 비교한 것이 되겠는데요. 여기 보게 되면은 밤이나 또는 구름이 껴 있으면은 광학 카메라가 사진을 찍는 것에 한계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레이더 위성 같은 경우는 이런 거에 상관없이 영상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어디냐면은 프랑스 파리가 되겠고 여기에 바로 에펠탑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영상을 보더라도 레이더 위성은 광학 영상에 비해 가지고 직관적으로 이해한 데는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얻은 사진을 이용해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그 정보를 얻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천리안 위성이 되겠고, 천리안 위성은 정지궤도, 즉 지표면으로부터 36,000km에 존재하는 위성이 되어 있고, 그 우리나라의 일기예보나 환경, 오염 상황을 실시간으로 관측해주게 되겠습니다. 천리안 1호, 2회호, 2B가 있게 되어 있고요. 현재 이제 그 우리가 9시 뉴스에 저녁 9시 뉴스에 일기예보를 보게 되면은 이 천리안 위성에서 찍은 영상들을 토대로 해서 일기예보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천리안 1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기상이나 해양 센서를 갖추게 되어 있고, EAO는 기상위성, 기상 센서, 이 BO는 해양 환경 센서를 탑재하고 한반도를 24시간 내내 관측하게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천리안 위성에서 찍은 일기예보와 오염 물질의 상황이 되겠습니다. 일기예보 영상을 보게 되면 한반도가 있게 되어 있고 여기 한반도 밑에 장마전선이 발달하고 또한 태풍이 발달해서 북상하는 거를 볼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신속하게 급격하게 변하는 일기의 상황을 분석해서 뉴스를 통해 공지함으로써 우리가 그 기상에 대해 일기에 대해서 대처할 수가 있게 되었고, 다음은 이제 한반도 주변에 있는 오염 물질들을 관측하게 된 건데 이제 중국 서쪽에서 오염 물질이 날아와서 점점 한반도로 퍼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언제쯤에 오염 물질들이 발생되고 그 관측이 될지를 예측을 하는데 활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차세 중력위성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하면은 기존의 인공위성은 이제 개발 기간도 길고 그 다음에 비용도 많이 들고 하다 보니까는 요즘과 같이 빨리빨리 그 적은 비용으로 빨리빨리 만드는데 한계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위성을 구성하고 있는 주요 임무에 사용되는 센서인 탑재체와 그다음에 이 탑재체의 운영을 보조해주는 본체가 있게 되겠는데, 이 본체는 한 개로 표준형으로 만들고 탑재체만 갈아 끼워 감으로 인해 가지고 서로 다른 용도의 위성을 빠른 기간 안에 적은 비용으로 개발하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세대 중력 위성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항공우주연과
또 한국 항공우주 산업이 공동으로 개발함으로써 그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가지고 있는 위성 기술들을 국내 기업체로 이전함으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는 민간 기업체에서 위성을 스스로 개발할 수 있는 토대를 갖추는데 목적이 또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세대 중력위성이 찍은 사진이 되어 있고 이것도 해상도가 약 50c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찍었던 아리랑 위성과 비교했을 때 뒤지지 않는 영상을 보여주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아리랑 위성에 대비해서 크기는 무게가 절반으로 줄어들고 비용도 30%가 감소되는 등 작지만 좀 더 성능은 비슷한 위성을 개발하는데 또 우리가 좀 한 단계 진보를 했다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다음 달 5일에 발사될 한국형 달 궤도선인 다누리가 되겠습니다. 다누리에는 이제 여러 가지 과학 장비와 더불어 미국 항공우주국인 나사에서 개발한 카메라를 사용해서 달을 주변을 공전하면서 과학 실험과 그 다음에 달 표면을 이제 영상을 찍게 되겠습니다. 8월 5일에 미국의 스페이스X의 발사체를 이용해 가지고 발사된 후에 태양과 지구의 중력이 평형이 되는 라그랑주 포인트를 지나 가지고 다시 달의 인력을 이용해서 다시 달궤도로 진입하는 복잡한 경로를 거치게 되는데요. 한 6개월 정도의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연료가 많이 절약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선 장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국내의 위성 지상국 시설인데요. 대표적으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보유하고 있는 지상국 설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형 안테나가 있게 되어 있고 이 안테나가 이제 한반도를 통과하는 위성을 따라서 이동하게 되면서 이제 위성이 찍은 데이터를 수신받고 또는 위성에 새로운 명령을 전달할 때 활용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정지궤도용으로 개발된 소형 안테나도 있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전뿐만 아니라 남극이나 그 다음에 또 북극 지역, 남태평양 지역 이런 부분에서도 그 위성이 찍은 데이터를 얻을 수 있도록 소형 안테나들을 구축하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내부에는 이렇게 관제 설비가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관련된 연구자들이 참여함으로써 위성의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 위성의 데이터를 또 이제 수신받는데 이렇게 항상 대기하고 있고 위성의 상태를 감시하고 있게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한국 최초의 우주인 배출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 최초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우주인을 선발해 가지고 러시아에서 훈련을 시킨 다음에 이제 러시아의 그 발사체를 통해서 우주정거장에 가서 과학 실험을 수행한 그런 사업이 되겠고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수행됐습니다. 그래서 이소연 박사가 우리나라 최초의 우주인으로 선발돼서 국제우주정거장에 가서 18개의 과학 실험을 수행을 하였고요. 대표적으로 뭐 표면장력, 운동법칙, 물의 형상, 무중력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유튜브나 학교에 교육 자료가 있으니까 검색해 보면은 좀 더 자세한 거를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소연 박사가 이 러시아의 소유주 발사체를 타고 이제 국제우주정거장에 가서 여기 소유주가 결합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러시아 우주정거장의 러시아 모듈에서 이제 과학 실험을 수행했고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런 식으로 다양한 과학 실험을 수행하고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대한민국 우주개발 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제 대한민국의 우주개발 계획은 공공수요나 정부 주도인 경우는 이제 2040년까지 계획을 세워서 순차적으로 수행하고 있게 되겠습니다. 발사체, 위성, 그 다음에 항법, 그 다음 재난 대응, 우주 탐사로 나눠서 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발사체의 경우는 이제 지난달에 발사한 누리호를 통해서 성능을 계산하고 또 새로운 발사체를 만들고 해서 좀 더 성능이 강력하고 또 무거운 위성을 더 먼 곳으로 운반할 수 있는 발사체를 개발하게 되었고요. 위성 같은 경우도 아리랑 위성, 천리안 위성, 차세대 소형 위성, 차세대 중형 위성 등 다양한 위성들을 이제 탑재체를 변경해 가면서 새로운 임무를 수행하고 그다음에 민간으로 기술을 이전함으로써 민간 기업체에서도 스스로 위성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저변을 확대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GPS처럼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항법 신호를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되는 항법 위성을 개발하고 그 외에 재난 대응이나 우주 탐사
같은 달이나 그 밖의 행성도 탐사할 수 있는 우주 탐사 기술도 현재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될 예정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오늘 대한민국의 항공우주 연구 개발 사례에 대해서 과거에 해왔던 것 또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혹시 강연을 잘 들었는지 궁금하고요. 질문이 있으면은 실시간으로 좀 채팅으로 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강연 들어줘서 고맙습니다. 네. 네, 그 많은 분들께서 실시간 채팅으로 이제 의견을 주시는데요. 뭐, 한 분께서 스마트 무인기로 항공택시 실용하는 건 언제쯤 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일단 뭐, 무인기로는 약간 아직은 그 사람을 실어 나르기에는 조금 위험도 있고, 아직은 조금 무게나 그 다음에 운항 시간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조금 더 많은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실용하기까지는 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전기 자동차가 등장한 것처럼 향후에 전기 항공기도 나올 가능성이 있나요 했는데 요거는 현재 개발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항공기용 엔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화학 연료를 사용해서 자동차 내연기관처럼 연소를 통해 가지고 추진력을 얻는 가스터빈 엔진을 주로 사용하게 되겠는데요. 이런 경우는 이제 장거리를 운행할 수는 있겠지만은 연료 소모가 많고 또 무게가 무겁다라는 단점도 있게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전기 에너지를 사용해서 모터를 이용해서 이제 추진력을 프로펠러를 돌려서 추진력을 얻는 전기 항공기도 이제 현재 개발이 돼서 어느 정도 외국에서는 상용화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기를 이용한 경우는 이제 그 크기도 소형화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시스템도 간편해지고 장점도 있지만은 전기 자동차의 문제점처럼 충전하는데 시간도 있고 그 다음에 먼 거리를 가기에는 아직은 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태양열을 이용하는 무인 항공기도 좀 현재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도심항공 모빌리티 개발 시에도 새들이 많고 해서 이 새들을 피해가는 게 가능할지 이제 질문을 했는데요. 이 도심형 항공 모빌리티에서 이제 기술은 뭐 현재 있는 기술을 발전하면 되긴 하는데 이제 어려운 점들이 이런 것처럼 이제 그 사람이 직접 타다 보니까는 안전 그다음에 만약에 추락할 경우 이제 지상에 있는 사람이나 설비에 그 피해가 없도록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더 안전 측면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게 되는 것이 사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들을 피해가는 거는 새들 같은 경우도 이제 순간적으로 갑자기 접근하고 이제 새들 자체도 피하지 못하고 항공기에 충돌하는 버드 스트라이크라는 피해도 막대하기 때문에 이거를 완전히 회피하는 거는 현재로서는 좀 더 많은 연구 개발이 진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항공우주 산업과 관련된 직업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고 해주셨는데요. 뭐 크게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항공하고 우주 분야가 있게 되어 있고 우주도 이제 위성이냐 발사체 분야가 있게 되어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서비스 활용 측면에서 위성 항법이나 여러 가지 분야도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하드웨어를 개발하시는 분도 있고 또는 연구 개발을 하시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분야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30년 발사 예정인 달 탐험선이라고 했는데 요거는 이제 아마 달 착륙선을 얘기하는 것 같고요. 달 착륙선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달에 착륙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양의 액체 추진제가 필요하다 보니까는 좀 크기도 중요하지만 무게 측면에서도 많이 증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 발사하는 다누리 같은 경우는 이제 한 600kg 정도가 되는데, 이제 달 착륙선 같은 경우는 액체 추진제가를 많이 쓰다 보니까는, 해외 같은 경우는 한 뭐 2톤도 넘는 것으로 이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최근 우주 개발에 있어가지고 민간 기업 중심의 시대로 전환되는 분위기인데 우리나라 경우는 어떤가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오늘 비록 제가 소개는 못 드렸지만은
대학이나 민간 기업에서 많은 항공우주 연구 개발을 수행하고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민간 기업에서 이제 스타트업 기업들이 새로운 방식을 이용해서 차세대 발사체를 개발한다든지 또는 이제 초소형 위성을 개발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연구 개발 활동이 진행되고는 있지만은 선진국에 비해서 아직 항공우주 분야의 기술이 완전히 성숙되거나 모든 기술을 확보하지는 못한 상황이라서 어려움도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도 당분간은 그래서 정부나 국가에서 좀 더 투자를 많이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민간 기업이 자생할 수 있도록 그 기회를 좀 확대해 주는 것이 중요하게 되겠고, 민간 기업들도 이제 정부나 국가에만 너무 의존하지 말고 스스로 투자해서 스스로 기술을 확보하고 또 시장을 넓히려는 그러한 노력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세계와 비교했을 때 한국의 항공우주에 대한 연구와 투자의 지원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했는데, 구체적인 수치는 여러 가지 자료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비교는 직접적으로 못하지만은 그렇게 높은 순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해외 우주 선진국,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유럽 등이 상위권, 일본 등이 상위권이 되어 있고, 한국은 아직은 좀 중하위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많은 연구와 투자가 필요하게 하지만은 이 항공우주 분야가 또 실패에 대한 위험도도 크고 높기 때문에 좀 실패에 대해서도 조금 어느 정도 용인해주고 다시 한번 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는 것이 앞으로 기술 발전하는데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겠습니다. 네, 엔진 실험이나 발사체 테스트는 모두 전남 공에서 이루어지나요? 라고 했는데요. 상당 부분은 이제 그 전남 공의 우주발사장에서 이루어지고 또 일부는 대전의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수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주기지가 전남 공에 위치한 특별한 이유는 아까 발표 자료에서 보다시피 우리나라 남한 지역에 제주도를 제외한 남한 지역의 최남단이 되다 보니까는 다른 발사각이라고 하죠. 그래서 다른 국가와 간섭이 없이 우리가 발사할 수 있는 여유, 각도를 충분히 좀 확보할 수가 있는 게 되겠고요. 처음에는 제주도로 처음엔 후보지를 했지만은 제주도의 사정상 거기는 하지를 못하고 두 번째 차선책으로 전남 고흥 외나루도에 건설을 하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누리호의 성공으로 이제 우리나라도 우주 발사체 자체 기술을 발사를 위한 모든 기술력을 확보했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했는데요. 발사체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기술을 확보했다고 하기보다는 다양한 방식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방식을 그 중에 하나를 우리가 이제 성공을 했고 거기에 관련된 기술을 확보했다라고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치 자동차도 뭐 경차, 그다음에 승용차, 뭐 화물차 등 여러 가지 자동차들이 있는 것처럼 하나의 자동차를 개발했다고 해서 모든 자동차의 기술을 확보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발사체를 개발함으로 인해 가지고 기반 관련된 기술을 이제 확보하게 된 거고, 이제 이러한 기술들을 발전하거나 또는 확보하지 못한 거를 보충함으로 인해 가지고 또 새로운 발사체를 개발하는데 적용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네, 누리호 발사의 성공은 우리나라의 우주기술에 어떤 영향을 끼치나요? 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그동안 우리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위성을 우주 공간으로 투입할 때에는 해외의 발사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발사 비용도 수백억으로 비싸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나라까지 또 위성을 운반해야 되고 준비해야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간도 좀 많이 걸리고 그런 좀 단점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누리호를 발사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우리의 기술로 우리가 원하는 궤도로 우리가 만든 위성을 투입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을 마련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누리호를 활용해서 이제 우리나라가 개발한 위성을 다른 나라의 간섭 없이 또 눈치 볼 거 없이 원하는 때에 발사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을 확보했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주 발사체는 꼭 액체 엔진을 사용해서 제작해야 되는 건가요? 했는데요.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이제 고체 발사체를 사용해도 됩니다. 하지만은 고체 추진제를 사용하는 경우는 앞에서 설명했지만 장점으로는 구성이 간단하고 비용도 저렴하고 시스템 구성이 간단하고 그다음에 개발 기간도 짧고 그다음에 보관도 용이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장점이 있지만은 우리가 동일한 무게의 위성을 동일한 궤도로 올 때는 그 크기가 상당히 증가한다라는 단점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그런 면에서 성능이 저하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주 발사체는 대부분 대형 발사체 같은 경우는 특히 액체 추진제를 사용하는 엔진을 사용해서 다양한 추진제를, 로켓 엔진을 결합함으로 인해가지고 추력도 조절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다음에 액체 추진제에 공급되는 추진제 양을 조절함으로 인해가지고, 발생되는 추진력도 조절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액체 추진제를 사용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해외 같은 경우는 이제 소형 발사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비용을 줄이고 그다음에 개발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고체로 사용하기도 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액체 엔진만으로도 이제 성능이 부족할 수가 있으니까는 고체 추진제 부스터를 여러 개를 사용함으로 인해 가지고 추진력을 극대화해서 또 이제 그 발사체 성능을 향상시키는 방법도 있게 되겠습니다. 네. 우주 발사체가 주로 흰색으로 제작되는 이유가 있느냐고 했는데요. 요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이제 외부에 코팅되는 페인트 재질도 있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해외 같은 경우는 꼭, 하얀색이 아니라, 다양한 색깔을 사용해서, 제작도 하게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발사체가 분리하면은 분리된 발사체는 그냥 버리는 건가요? 했는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발사체는 크게 소모성 발사체가 그동안 주로 많이 사용되었던 방식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다 쓴 부품을 굳이 가지고 가려다 보니까 무게가 증가해서 이제 원하는 궤도로 위성을 투입할 수 한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쓰고 추진제가 다 소모되고 불필요한 부품들은 아까 동영상에서 보다시피 하나하나 분리를 하면서 무게를 절감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성능을 극대화하게 되겠는데요. 질문했던 것처럼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 가격이나 비용이 좀 증가하는 부분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스페이스 X사는 이제 그 분리된 로켓 엔진을 1단 엔진을 다시 회수해서 이제 재사용하는 그런 기술을 개발함으로 인해 가지고 기존의 발사 비용을 한 50% 정도 지금 절감해서 하기 때문에 이제 전 세계에서 이제 스페이스 X 발사체를 많이 선호하고 있는 시점이 되겠고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재사용 발사체라고 하게 되겠고, 재사용 발사체는 엔진을 다시 회수하다 보니까는 제어라든지 착륙이라든지 여러 가지 유도 제어 기술들이 활용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좀 기술의 난이도가 높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앞으로도 이런 분야에서 이제 연구가 점차 진행될 예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항공우주 연구자로서 이제 누리호 발사성을 어떻게 보셨나요? 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 우리나라가 만든 위성을 발사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제 누리호 발사를 통해서 우리 땅에서 우리 기술로 우리가 만든 위성을 원하는 궤도로 투입할 수 있다라는 기술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상당히 좀 긍정적이고 고무적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달 탐사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에 참가하게 된 것이 발전에 도움이 된다라고 했는데 이제 어느 분야를 맡냐에 따라서 이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성의 개발에서는 조금 강점이 있었는데 그런 분야와 그 다음에 이제 누리호 발사 성공을 통해서 이제 우주 수송 분야에 참여하게 되면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민간 기업체도 참여하다 보니까 저변도 확대되고 그다음에 채용도 늘어나고 기술 수준도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게 되겠습니다. 내년에 보낼 위성 해상도는 어떤가 했는데 이제 지금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50cm 이하로 이제 점점 해상도를 낮추려고 하고 있고요. 레이더 위성 같은 경우도 이제 1m 이하로 지금
개발을 진행하고 있게 되겠습니다. 네, 액체 인재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발사체를 띄우는 힘을 얻는가요 했는데, 요거는 뉴턴의 제3법칙, 즉 작용 반작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로켓 추진 시스템을 통해서 연료를 태워가지고 발생된 고온고압의 가스를 고속으로 배출함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반작용으로서 이제 발사체가 배출되는 그 로켓 추진제의 배기가스의 반대 방향으로 이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누리호에 들어간 기술이 모두 한국 독자 기술로 만든 거냐라고 했는데, 상당 부분이 이제 독자 기술이 되어 있고요. 그래도 확보 못한 기술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 도입하거나 또는 해외의 공동 기술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이제 독자 기술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위성의 속도와 수명은 어떻게 되어 했는데요. 위성의 속도는 이제 지구 저궤도를 중심으로 보면은 그 시간당 약 7.9km로 그 속도를 얻어야만 지구를 중심으로 원운동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서울에서 대전까지 약 20초 만에 이제 도달하는 속빠르기라고 보면 되겠고요. 수명은 이제 그 어떻게 되냐 했는데 뭐 고정된 건 아니고요. 뭐 짧게는 수개월부터 길게는 10년 이상도 있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사용된 부품이나 탑재된 연료량 여러 가지에 의해서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명을 다한 인성 같은 경우는 저궤도 같은 경우는 이제 지구 궤도로 이제 낙하시켜 가지고 대기권에서 불타오르게 함으로써 제거하는 거나, 또는 정지궤도 위성 같은 경우는 이제 우주 공간으로 밀어버림으로써 폐기하는 절차로 보통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무인 항공기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이 조종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아까 자율비행처럼 스스로 판단해서 하게 되어 있고, 사람이 조종하는 경우는 이제 반드시 자격증이 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무인 항공이 상용화되면은 아까 그 UAM처럼 일반 이용객도 이용할 수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발사체 무게는 더 슬림하게 줄일 수 없냐라고 했는데, 이제 뭐 사용된 연료량이나 또는 이제 재질을 금속 재질에서 뭐 복합 재질로 한다든지 해서 무게를 줄이는 노력은 현재로서도 계속 진행하고 있게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질문을 많이 주셨는데요. 더 이상 질문이 없으면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뭐 날씨도 무덥고 금요일 저녁이고 한데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져주고 강연에 참여해 주시고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을 통해서 국내 항공우주 분야의 연구개발을 소개해 드림으로써 좀 우수성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인공위성도 개발하고 자체 발사체도 개발하는 나라의 국민이기 때문에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이제 뭐 해외에 가셨을 때 당당하게 좀 어깨를 피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